떨어질 겁니다. 금리 인하 쪽에 수혜를 보려고 하면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매력적이다는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 비중은 이나 뭐 이런 비중을 좀 늘릴 필요 있고, 채권 내에서는 그동안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이었거든요. 향후 한 1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은 초부유층 가문을 중심으로 패밀리 오피스들이 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중기 구간 한 3년에서 5년 만기 채권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약간 장기 채권 대신 중기 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란트 우리 투자가 전문 채널은 많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조사를 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간혹가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금리를 내리면은 시중금리 내려가고, 그러면 내가 장기 채권 갖고 있는데도 같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뭐 만기가 짧거나 길거나 다 비례적으로 금리가 시중금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금 레포트가 좀 몇 주 된 건데 실제로 장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3에서 5년은 일반적으로 저희는 좀 단기 금리라고 얘기하고, 한국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20에서 30년은 장기 채권 금리인데, 아마도 이제 요 두 가지 어떤 금리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한 3에서 5년 금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중 금리 인하에 좀 더 이렇게 상관성이 높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연준이 금리를 쭉 내릴 거라 생각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기 금리도 같이 쭉 내려가는 구조이고,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건 2년 미만 채권인데, 문제는 2년 미만 채권은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금리 내려 가격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연중 금리와의 상관성도 있으면서 조금은 2년 미만짜리 채권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가격 차익도 누리려면 3에서 5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장기 채권은 어떤 거냐면, 장기 채권은 조금 다른 이슈예요. 장기 채권은 아까 일반적 단기 채권 연중 금리의 로직으로 금리가 움직이지만,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채권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들 관련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게 붙잡는 논리라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뭐 관세로 인해서 미국 중장기 금리가 안 내려간다, 또 수급 이슈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죠. 근데 더더욱더 이제 장기 채권이 움직여야 될, 그리고 장기 채권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결국 이제 노동시장이 같은 금리 인하 논조지만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제가 설명 좀 기니까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게 미국의 금년 들어서 30년 국채고요. 여기 파란 색깔이 10년 국채고, 요 밑에 주황색은 연두색이 2년 국채인데, 금년에 단기 장기 모두 다 금리 저점이 언제였냐면은 S&P 500과 나스닥이 한 20% 하락했던 게 상호 관세 발효되면서 그 시점이었잖아요. 이게 4월 초였거든요. 4월 초에 대비해서 지금 단기 금리는 4월 초보다 더 아래 내려와 있어요. 반면에 장기 금리는 금리가 좀 내려오긴 내렸지만 4월 초보다 아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영향을 미치지만 마치 주식과 비슷한 거죠. 뭐냐면은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 뷰가 틀려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배드 뉴스로 해석되면 장기금리 뚝뚝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데 현재 골드만삭스는 아주 쇼텀의 단기적인 전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프트 랜딩 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쪽에 수혜를 보려고 하면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더 매력적이다는 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달란트 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니? 저는 역발상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해서 단기적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이미 에브리바디가 다 플레이하는 그런 투자자 월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반대로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는 애들 누구냐고. 예를 들면 10년 언더는 이미 지난 4월 저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장기금리는 그때보다 아직 내려왔지만 아직 한 50bp 위에 있어요. 그럼 얘가 움직일 거는 뭐냐면은 배드 뉴스로 해석되는 시점에 얘는 쭉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장기 채권 가고 있는 분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또는 신규로 내가 지금 미국 주식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은 장기 국채 위주로 좀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혹여나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반영됐으니까 조금 금리 리바운드한 시점에 적당히 잡으시면은 향후 한 1년 좋은 투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채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환율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해지를 된 걸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환 노출을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우리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종합과세 이슈가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 ETF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해지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해지를 하면은 해칭 코스트가 연 한 2%가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연 네. 2%를 들면은 우리가 장기채 금리가 한 4.5, 4% 후반대니까 까면 한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한국채랑 별반 차이 없지 않겠냐는데 지금부터 미국채는 이자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가격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해칭을 하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자, 그걸 떠나서 환율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 어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외부 채널 나왔을 때 환율 전망을 얘기하라면 저 이렇게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한국의 환율의 페어 밸류, 적정 환율을 저희는 금년 초부터 해서 1,3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환율을 얘기할 땐 두 가지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갖고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제가 채권 자문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 유료 리서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양국 간의 금리 차를 갖고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했을 때 적정 페어 밸류는 1,370원 내 1,380원. 두 번째, 우리가 PPP를 해서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로 계산했을 때 한국의 구매력 평가로 계산해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햄버거 하나 가격 서울 가격이나 도쿄나 뉴욕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논추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1,320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중간값을 가진다면 1,350원 정도 보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대내적 대외적 여건이 이슈가 없다는 가정일 때 그런 거고 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환율을 볼 때 한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볼 때 6월 초에 1,350원까지 딱 갔다가 다시 리바운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의 매크로 환경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 뭐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엄청 또 반대로 외국인 투자 자금 들어오고 또 내년에 WGBI 인덱스가 한 70 정도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레인지 그러니까 1,350원에서 1,400 요 레인지에 움직일 거고 그리고 설령 우리 예측 설령 강세를 간다고 하더라도 1,300원 초반대 그러면 현재 환율을 열고 가는 입장에서는 맥스 터질 리스크 한 5%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오케이라고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지고요. 근데 약간 저희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별 국제 투자하시는 분은 이제 종합과세 비과세 때문에 가시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감을 갖고 접근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네. 그 앞서 말씀하신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제 금리를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관세에 따른 뭐 물가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 안 내린다라고 하면은 주식에도 좀 악재고 그쵸? 채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즉슨 내년에 많이 내리게 된다. 네. 근데 그게 약간 배드 시나리오로 가면은 후행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크러쉬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화 입장에서는 또 환율이 또 급등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역시 우리 진행자님 이렇게 업계에 오래 계셔서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 한국의 전형적인 네. 스토리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슈가 발생하면은 미국이 무너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더 무너지는 그렇죠. 구조이죠. 원화가치 이게 하락하니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예외적인 나라가 있죠. 그 컨셉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불이 나면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 다 불타버린다는 논조인데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안 돌아가는 나라가 딱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스위스 프랑하고 재패니즈 엔이 반대죠. 오히려 네. 재패니즈 엔 같은 경우는 미국 불나면은 다른 나라는 확 밀리지만 재패니즈 엔은 오히려 더 강세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 대비 더 추가 강세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때 왜 일본 예나 대비 달러 대비 예나가 오히려 반대로 더 강세로 가냐면 그거는 일본의 자금의 순자산이 엄청나게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엄청난 글로벌 위기가 있으면 자국으로 송환하잖아요. 그럼 자국 통화 강세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지금 한국도 살짝 일본 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런 변수를 고민할 필요가 뭐냐면 한국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자금이 미국으로 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럼 만약 많이 하죠 요즘에. 미국 주가 크게 폭락하면은 네. 이걸 다시 국내로
환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글로벌 경제 나빠지면 한국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의 작용이니까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과거와 다른 하나 변수가 등장했다는 거고 그게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변수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더 안 좋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원화가 딱 1,500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수출 단가 경쟁력 확보해서 다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구조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 미국 경제 확 나빠지는데 환율도 안 내려가. 1,400, 1,500원 안 넘어가. 그러면은 우리 경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죠. 한국 GDP의 40%가 수출에 의존한 나라인데 이런 메커니즘, 환율 메커니즘 작동 안 되면 한국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이죠. 네,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엔화를 통한 미국 국채 투자나 원화로 투자해도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가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로 미국을 1930년대 대공황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미국이 향후 3년 안에 부채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손들은 미국채를 팔고 금으로 자금을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아지고 이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은 재정 적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미국의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럼 금리 계속 올라가면 누가 그거 사주겠니? 그럼 미국 부채가 계속 스노볼처럼 계속 커지지 않겠냐? 대충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지금 한 5, 6%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책이 있니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되게 스마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굉장히 우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미국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거란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내적으로 텍스 감세 OBBA 법안을 통해서 엄청난 감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감세를 하면은 미국의 세수가 더 펑크나고 세수 펑크난 것만큼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논조인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 레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도 OBB 법안에서 미국의 세수 그러니까 감세를 해준 그 불량한 펑크나는 것만큼 지금 관세로 통해서 딱 그만큼 해결됩니다. 지금 딱 그 정도로 수준으로 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저희 자료 이런 거는 요번에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월 기준으로 7빌리언 정도인데 지금 27빌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관세가 한때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부정적 요인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표현이 그런데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세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하면 미국 발행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미국 세수에 펑크나는 걸 딱 막아주니까. 네. 지금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국내에서 세금 적게 걷는 걸 해외에서 걷어서 딱 이퀄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전략이고 현재까지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결국은 이제 미국 미국 채권 안 사줄 거 아니냐인데 근데 그것도 있죠. 우리가 지난 한 1, 4분기에 셀 아메리카라는 어떤 띠임이 많이 돌았죠. 미국 달러를 매도해야 되고 또 미국 주식도 매도해야 되고 미국 채권도 매도해야 되고 대충 이런 논리였어요. 그죠? 논리였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 채권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미국 채권에 갖고 있는 그 전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넘버원이 지금 현재 일본이고 이전엔 중국 이런 스토리였는데 그 중국이 미국을 좀 혼내주려고 많이 매도하지 않겠냐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거 다 틀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TIC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매달 외국인 국채 자금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팩트는 금년 들어서 지난 4월 달에 약간 넷 아웃플로였고 그 이후에 계속 순유입입니다. 그래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계속 순이입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안해한 시선을 보는 게 어디냐면 저기죠. 그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때 중국이 미국 국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게 2016년인데 그때 1.4조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이미 이게 하프로 떨어져 있어요.
0.7조 달러입니다. 아. 0.7조 달러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 관점이 조금 줄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이슈가 아니고 최근에는 중국의 자리를 UK, 영국이 지금 떠안고 있어요. 영국이 0.8조로 올라갔고 그럼에 불구하고 중국도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계속 유입되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절대 금리 레벨에서 선진국 중에서 부도가 나지 않을 만큼 안전하면서 하는 레벨이 미국밖에 없습니다. 절대 금리 레벨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연기금들 투자하면은 10년, 20년, 30년짜리 딱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럼 K리로 5% 내외 미국이 망하면 사국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없다는 거고요. 절대금리 높고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한 것들의 우려가 없어졌죠.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순매수하는 거에 또 대안으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았고 맞아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넣어서 지금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뭐 제가 그 얘기를 긴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건데 어쨌건 간에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고 이거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말인 28년까지 2조 달러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고 했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 50%가 T빌 그러니까 1년 미만 미국 국채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조 달러가 넘어가면은 1조 달러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현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를 전량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이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거기서 끝날 거냐고. 기본 달러 디지털 커런시를 계속 만약에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계속 커지면 미국 국채는 언리미트로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 단 우리 또 이렇게 얘기했죠. 마 대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커버하는 거는 T빌이지 않냐. 1년 미만이지 않냐. 그죠? 그러면 우리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냐? 맞는 말씀인데 간접적 영향이죠. 미국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발행해야 될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은 뭐 1년 미만 50% 뭐 1년 뭐 10년 이상 50% 한다고 원래 해야 되는데 T빌에서 다 쏟아질 수 있다면 장기 국채 물량이 줄 수밖에 없죠. 얼마든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장기 금리가 내려갔을 때 다시 미국 입장에서는 조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출 받을 때 장기금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장기 국채로 물량을 늘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제 논조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방금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다면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요즘 1억이 있다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은 이전에보다 조금 더 줄이시고 채권 좀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주식 안에서도 지금 아마 이제 AI 관련된 주식이 거의 다 갖고 있을 건데 조금은 주식 안에서도 좀 디펜시브 섹터를 좀 늘릴 필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나 뭐 이런 비중을 좀 늘릴 필요 있고 주식 내에서도 그리고 채권 내에서는 그동안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하이힐드 채권이었거든요. 그 하이힐드 채권은 우리가 아시는 바처럼 채권계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가상금리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딧물보다는 약간 국채 위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는 주식 비중 조금 줄이고 채권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골드는 그냥 우리가 한 10% 정도는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겠냐 뭐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